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산 휴가로 아이를 낳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추진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유럽 지역으로 이용자는 다음 달부터 광고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광고가 없는 요금제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개인정보 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은 메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까지 모두 선보였는데 국내 자동차 제조 분야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윈 대위를 맞아 미국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파티를 열던 젊은이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총격전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소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 발생 농가의 한우를 모두 예방적으로 처분하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29마리를 사육하는 이곳에서 32개월짜리 암소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단한 혹등이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이상하니까 먹이를 잘 안 먹고 하니까 한우 농가 이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아저씨도 걱정하더라고요. 방역 당국은 확진 판정 직후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에 있는 소농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흡들 곤충인 모기와 같은 그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인데요. 그 축산 농가나 이런 데서 모기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기 서식지인 무릉등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시고. 경남도는 공급받을 백신 35만여 분 가운데 1만 분을 우선 확보해 창원에 있는 모든 소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3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농가에선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기후변화로 가을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하자 산림당국이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단풍물이 든 가을산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투입돼 강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냅니다. 임도가 없는 지역에 불이 나면 진화 헬기가 출동합니다. 중형 헬기와 러시아산 헬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초대형 헬기가 등장해 8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가을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총 출동한 산불 합동진화 훈련입니다. 매년 1회씩 전국에 대형 산불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관계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요령을, 절차를 습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평균 35건, 연간 산불의 7%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무려 66건, 23헥타의 피해를 주며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지역 축제와 등산객이 급증하며 산불 위험 요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 소각 산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주요 원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취약 지역의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나섭니다.
또 봄철에 시행하던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를 가을로 앞당겨 지원하고 산림 주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도 진행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CCTV를 연계해 산불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해 취약 시간대 소각 활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불 원인별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해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청은 이 기간 119, 112를 통해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 신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10월 25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배관 청소 중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쓴 사고 당시 분출된 액체의 양이 애초 알려진 수치보다 수십 배에 달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조사 결과 애초 공표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체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의 양에 근거해 약 100ml라고 발표했지만 그 후 인부들의 증언과 바닥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정치를 정정했습니다. 당시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은 탱크에 흘려보내는 호스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높아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2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분류하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1%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이 17%, 출산휴가 관련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탈세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학원과 유명 강사는 물론 학원의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들어 민생 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했습니다. 추진 금액만 2,200억 원입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점의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았고 소규모 가회를 운영하면서 가회비는 사주의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습니다. 또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준 뒤 사주 계좌로 일부 되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유명 강사는 강의료와 인세를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관계법인으로 받아 소득세를 줄이고 증여세를 탈세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키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옷을 경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도 학원 도움을 받아 탈세했습니다. 돈을 가족 계좌로 받았고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3천만 원을 그 소득을 벌였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그 계산을 하면 비용 공제율이 14%이기 때문에 대략해서 약 한 2,6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하면 경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략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국세청은 특히 학원업계에서 30여 건 200억 원, 대부업계에서 70여 건 15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은 고발,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억대 회원비를 받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과 코인 리딩방 사업자 41명과 고물가에 편승한 식료품 제조업계 33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교육부가 11월 한 달 동안 입시비리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입 모집 및 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이며 중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비리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입시비리 관련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과 7월, 8월이 각 달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뒤 9월까지 크게 기온을 경신하면서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올겨울 날씨는 어떨까요? 최근 나타나는 이변적인 기상현상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은 평년에 비해서 특별히 춥거나 덥지는 않겠다는 전망인데요. KB도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그 짧은 시간 예보도 쉽지 않은데 계절을 통째로 전망하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들려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기상 예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3일 단기 예보죠. 최근에 이제 수치모델들의 이런 정확도가 이제 예전보다 올라가면서 단기 예보 신뢰도는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상청에서 하는 열흘 예보를 이제 저희는 중기 예보라고 부르는데 현재 거의 모든 모델들이 열흘 예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기 예보는 시간이 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예보인 장기 예보에서는 예측 모델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기후 요소를 분석을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와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계절 전망을 예측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절 전망이 기후 분야여서 여러 기후 요소들을 좀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올겨울 평년보다 추울까요? 일단 저 기상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기상 전망 해설서를 좀 기반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이제 강한 북극 한파가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북극 해빙이 얼마나 녹았는지를 저희들은 보는데요. 올겨울 현지 북극 해빙은 그림처럼 평년보다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푸른 음영 표시 구역은 평년 해빙 면적의 표준 편차를 더한 구역이고요. 그 밑에 검은 실선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극 해빙 면적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올해 계속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북극 전체 해빙보다는 바렌츠해나 카라에 얼마만큼의 해빙이 녹았는지 그걸 보는데요. 그러면서 붉은색 카테고리한 지역이 바렌츠해, 그 위에 푸른색 카테고리의 지역이 카라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해역에는 현재 해빙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이 상태가 겨울철에도 지속될 경우 우랄 산맥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시베리아와 동아시아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는 매우 추운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층권 2년 주기 진동, QBO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데요. 적도 성층권의 10에서 한 50km 상부에 성층권 2년 주기 진동은 동풍 편차로 바뀌었는데요. 동풍 편차가 나타날 경우는 겨울 기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은 서풍, 파란색은 동풍인데 올해 지금 동풍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겨울이 추울 것이라 보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평년보다 따뜻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기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계속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는 것이거든요. 연중 가장 추운 1월은 50년간 1.4도가 오르면서 더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해양온도 변화 영향인데요. 그림은 엘니뇨 예측도입니다. 기상청 예측은 굵은 검은색으로 이번 겨울 중에 슈퍼 엘니뇨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먼저 엘니뇨가 진행되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인 일본 동쪽으로 대기 하층에서 상층까지 고기압성 순환이 나타나면서 남풍류가 유입되어서 겨울 기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의 쌍극재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겨울은 따뜻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림은 해수온도 편차도로 푸른색 안은 평년보다 수온이 낮은 구역이고요. 붉은색 구역 안은 평년보다 해수온도가 높은 현상으로 이렇게 인접해서 해수온도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쌍극재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유도되면서 우리나라 초겨울은 따뜻한 경향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쌍극재 현상은 인도양에서도 또 나타나는데요. 인도양의 서쪽은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양, 그러니까 WTIO고요. 동쪽은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SETIO라고 써져 있는 것 있죠. 네. 이 쌍극재 현상이 엘니뇨와 결합되면서 일본 동쪽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서 우리나라 초겨울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기상 요소들을 좀 종합을 해서 3개월 기상 전망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상청의 3개월 전망은 어떨까요? 기상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기상 전망을 했는데요. 겨울인 12월은 대륙에서 형성되는 고기압으로 주로 이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도 받는데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내년 1월은 이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좀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두 번째가 12월인데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를 예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약간 더울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고요.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거든요. 중간이.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평년과 비슷한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강수량은 12월에는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1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 쪽으로 많은 눈을 예상을 했는데요.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봤고요.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정도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봤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올겨울 전망을 어떻게 했나요? 일단 이제 미국 및 해양대기청이 이제 올 겨울 계절 예측을 했는데요. 10월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북부 지역은 매년 평년보다 추웠었는데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서 미국 북부 지역의 기온이 평균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림에서는 붉은색일수록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지역인데요. 미국 북부 지역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았고 특히 미국 서북부 또 동북부 지역 그리고 알래스카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많이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중부 이남 지역은 평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네. 일본 기상청도 매달 계절 예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림은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온 예상대로 붉은색 지역은 평년보다 70% 이상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고요. 노란색 지역은 평년과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규슈라든가 간사이 지방 또 이런 서일본 지역, 그다음에 도읍과 간도 지역이 포함된 동일본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좀 높을 것으로 봤는데 북일본 지역은 평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유럽의 중기예보센터에서 발표된 계절 예보를 보면은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앙상블 기온 예측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흰 원안에 위치한 곳이 우리나라인데요. 가장 붉은색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곳인데 우리나라 남한 지역은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엘니뇨로 인해서 세계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올 겨울도 좀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럼 이게 최근 슈퍼 엘니뇨가 시작됐던 2015년과 비교하면 어떤 기온일까요? 2015년 당시 기상청은 겨울 전망을 하면서 평년과 상당히 비슷할 것이다 기온은. 왜냐하면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였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실제 2015년 겨울 분석을 보면 그림에 나오는데요. 붉은색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때, 파란색은 기온이 낮을 때입니다. 좌측부터 12월, 그다음에 1월, 2월인데요.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요. 1월에는 평년과 비슷했고 2월에도 평년과 비슷했죠. 겨울철 전국 평균 기온은 1.4도로 평년보다 0.8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24%가
많이 내렸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예측이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믿는 센터장님께서는 올 겨울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속해 있는 KB웨더예보센터에서도 겨울 전망을 합니다. 네네. 일단 뭐 기후변화와 엘니뇨 등 뭐 해양의 영향으로 볼 때 올해 이 겨울 평균적으로는 평년보다 약간 기온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네. 다만 12월은 평년보다 높고요. 1월과 2월은 평균과 좀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북극 해빙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깊게 사용을 해서 한반도로 내려온다면은 강력한 한파 발생 가능성은 좀 높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겨울 3개월 평균적으로는 좀 약간 높더라도 강력한 한파는 한 2번 정도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요. 중간중간 짧은 단파죠. 짧게 찍어오는 것 이런 것도 몇 차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온의 진폭이 매우 큰 형태의 그런 겨울로 기온이 높을 때는 아주 이상고온이 나타나겠지만은 북극 한파가 내려올 때는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후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극한 한파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피해도록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11월이 되고 찬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예년보다 좀 따뜻하다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현상,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한 만큼 대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로봇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은 국내외 첨단 공장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개를 닮은 사족 로봇이 조립 중인 차량 곳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조립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인공지능 기술로 확인하고 비교하며 품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 위험을 줄이고 완성도는 높였습니다.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사람들이 하게 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 하여서 서버에 저장해서 추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도 한 단계 더 진화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일이 지정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즉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지시합니다. 조립 공간까지 그대로 구현해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향상된 부분을 적용을 못했었는데 생각의 패턴을 좀 바꿔서 저런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조립 로봇 기술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는 현대차에서 마련한 기술 전시회. 현대차와 협력사가 가진 기술을 나눠 현장의 기술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공장 자동화 등 세계 분야 147개 신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전시된 기술은 국내 친환경 자동차 공장은 물론 해외 공장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기술은 저희들이 26년 신차 양산을 하는 저희 전기차 신공장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별 기술들은 기존 공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기술은 신공장 적용 목표로. 대기업이 협력사와 힘을 모아 연 기술 전시회가 국내 자동차 제조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현대로템이 전라선 익산과 여수 엑스포역 구간 180km에서 세계 최초로 LTE 4세대 무선통신 기반의 열차 제어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에 기반한 실시간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열차 위치와 속도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열차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열차 운행 간격은 기존 대비 최대 23%, 열차 수송력은 1.2배, 철도 안전성도 5.81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영업 운행 실적을 바탕으로 LTE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을 전국 노선에 확대하고 유럽 등 해외 수출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범인 검거에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투입한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세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과 자금 관리직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3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의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이들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 동일 여부를 판독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구독 서비스를 유럽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스위스에 새로운 옵션을 도입한다며 11월부터 이 지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광고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계속 사용하거나 광고가 없는 요금제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요금은 웹사이트 기준 월 9.99유로, 우리 돈으로 14,850원, 스마트폰에서는 월 12.99유로, 18,900원입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의 데이터는 광고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메타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330만 명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과 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됐고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 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었고 예상도 할 수 없어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메타가 개인정보를 넘겨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체 공장이 흑연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2월을 전후로 잠시 수출 물량이 줄다가 석 달 안에 정상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가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앞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뚜껑형 김치 냉장고가 스탠드형 제품보다 월간 소비 전력량이 평균 43% 적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뚜껑형 제품의 월간 소비 전력량은 평균 8.9kWh로 스탠드형 제품보다 42.6%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뚜껑형은 위니아 제품이, 스탠드형은 LG전자 제품의 월간 소비 전력량이 각각 8.5kWh, 14.3kWh로 가장 적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내부 면적은 스탠드형 제품이 뚜껑형보다 2배 이상 컸지만 김치를 용기에 담아 저장할 때 용량은 스탠드형과 뚜껑형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모든 제품이 1등급으로 표시 등급과 일치했고 김치 저장 온도 성능 역시 모든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증가는 넉 달 만인데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개선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뚜렷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광공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며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9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9%, 1년 전보다는 23.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 생산은 5.1%, 석유 정제는 14.6%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전산업 생산이 이에 힘입어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운수 창고 등에서 늘며 한 달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 13.5%, 9월 12.9%,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것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22년 1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광공업, 즉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비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한 달 전보다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어 8.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과 함께 4분기에도 개선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통해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금 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지상작전 속에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로 가득 찬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된 병원에 대피령이 내려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인들은 하마스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과 친지의 석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알쿠즈 병원 복도가 환자와 가족, 난민들로 붐빕니다. 이 병원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방을 공습할 것이란 이유 때문인데 대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We have over 400 patients who are inside the hospital. Many of them are in the intensive care unit. Evacuating them means killing them. 이스라엘은 앞서 가자 지구한 또 다른 대형 병원 지하에 하마스 사령부가 있다면서 병원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른과 어린이용 빈 침대가 줄지어 배치됐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된 가족이 이스라엘 지상군 본격 작전으로 사선을 넘을 위험에 빠지면서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 모습을 드러낸 인질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석방과 이를 위한 전심전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Citizen of the world, you can help too. Stand up, speak out, demand action, appeal to our shared humanity. 이스라엘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파손되거나 불에 탄 차량들을 이스라엘 남부 폐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폐차장에는 파손된 1,500여 대 차량 가운데 400여 대가 옮겨왔는데 당시 하마스 공격의 강도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에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총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헬로원데이를 앞두고 파티를 열던 10대와 20대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총격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거리. 헬로윈 파티가 열리던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명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다툼을 벌이던 10대와 20대들이 총을 빼들고 급기야 서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22살 청년 2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Disturbance or a fight between two groups. And in this fight between two groups, we had hundreds of innocent people involved that were in the way.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헬로윈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연령은 16살에서 22살 사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다른 이들을 향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같은 날 시카고 서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고 텍사스주 텍사카나에서도 파티에서 싸움을 시작한 10대들이 총을 빼들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10여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으로 미국에서 총격 사고는 어린이와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이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따르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로맨스 드라마는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될지 예상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소 뻔하다, 식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뻔한 스토리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 사람 속은에서는 클리셰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는지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클리셰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네, 클리셰는 인쇄에서 사용하는 연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판에 박은 듯한 문구나 진부한 표현을 가리키는 문학 용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판에 박힌 대화,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수법이나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네. 클리셰를 적당히 잘 활용하면 익숙한 내용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작품을 너무 진부하고 뻔하게만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어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 드라마의 경우 결말이 쉽게 예상되는 신데렐라 서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수천 년을 함께 해온 사랑 이야기에 대한 익숙함과 친근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흥행에 성공한 로맨스 드라마들을 보면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오래된 기본 공식을 따르면서 대놓고 클리셰 범벅의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클리셰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클래식한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뭐 우리나라 로맨스 드라마 보면 뭐 재벌이 가난한 여자를 좋아하게 그렇죠. 되고 그런 클리셰들이 항상 있는데 굳이 다 아는 스토리인데도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심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가 커지면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대중이 클리셰 드라마를 찾는 것 또한 불안정한 시대에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를 적극 활용해서 흥행에 성공한 사내 맞선과 킹더랜드를 즐겨본 이유로 많은 시청자들이 이상적인 결말을 들었는데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드라마를 보면 우울한 현실이 떠올라서 왠지 모르게 씁쓸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었는데 사내 맞선이나 킹더랜드의 경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원하는 이상적인 결말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계속 빗나갈 때 사람들은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작품 속의 행복한 결말과 사랑의 성취 등을 통해 현실 속 암담했던 감정에서 벗어나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빈부격차의 극복은 현실에서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뭐 변화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국민들의 연간 독서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 아시죠? 사람들이 독서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즐기는데요. 네. 그래서 진지한 주제보다는 단순하고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에 익숙해졌어요. 현실이 힘들고 팍팍할수록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대작이나 방대한 세계관의 복잡한 이야기보다 피로도가 적고 단순한 전개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고 길게 사유하기보다는 이해하기 편한 클리셰 서사의 드라마로 얕고 짧게 즐기고 느끼기 이렇게 원하는 거죠. 최근 나오는 작품은 과거에 비해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클리셰 요소를 활용한 드라마는 빠른 전개에서 일부 내용을 놓쳐도 이해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밥을 먹을 때나 이동하면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야 하는 콘텐츠는 보기 힘들고 아무 때나 끊어봐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또 클리셰 드라마들에서는 거의 다 내용이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그 안에 새로움도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클리셰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클리셰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떤 것도 계속해서 새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럼에도 많은 창작자가 클리셰를 피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움에 대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개와 결말이 뻔한 로맨스 드라마가 사랑받는 건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아는 맛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네. 인간의 이야기는 들여다보면 대부분 클리셰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재가 참신해도 보편성을 가지지 못한 이야기는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람들은 새로움을 원하는 동시에 클리셰를 원합니다. 뭔가가 예상과 잘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안도하거든요. 최근엔 기존의 클리셰를 비트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진 클리셰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만나 뒤틀리는 순간 시청자는 익숙함과 새로움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느끼고 이는 곧 쾌감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중에 그 인간의 이야기는 대부분 클리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도 많은 클리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는 부모 자식 간의 애증, 형제 사이의 갈등, 연인의 만남과 이별, 어린 시절 사랑했던 상대와의 재회, 직장인의 반복되는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는 전형적이라는 말을 듣지만 전형적인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했고 많이 사용한 이유는 재밌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클리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현재 내가 즐기는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리셰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 왔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결말이 무엇인지 나의 갈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내 현실이 불안할수록 희망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클리셰를 비틀고 싶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어떤 욕구가 작용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리셰로 자신의 욕구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요즘 자꾸 보게 되는 드라마의 클리셰는 뭔지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클리셰가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 CEO이자 언론들에게서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작가 겸 투자자 티모시 페리스는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에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이야기, 또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적당한 수분 섭취와 수면이 건강 비결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함이 알고 보면 평범함이라는 사실도 많이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클리셰의 힘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주목하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클리셰 하면 좀 진부하고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클리셰 속에 좀 어떤 인생의 진리가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오신혜 교수팀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알코올성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2.35배 높았고 같은 경우 알코올성 안면 홍조가 없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1.9배 더 높았습니다. 알코올성 안면 홍조는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며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최대 4잔까지 마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바헤닝헌대 연구팀은 성인 8만여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블랙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더 마실 때마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됐고 5잔째부터는 건강에 이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은 블랙커피에서만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며 다만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커피를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 ADHD 환자는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을 함께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박원명 우영섭 교수팀은 전국 6개 건강검진기관에 방문한 성인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의 2.4%가 ADHD 환자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다른 정신질환을 함께 겪을 확률은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은 11.6배, 양극성 장애는 3.2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ADHD 환자를 치료할 때 흔히 동반되는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가 중요하며 초기 진단 시 우울증과 같은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회수에 들어있는 금이나 은과 같은 유가금속을 독성 화학물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최재우 박사팀은 금속을 흡착한 뒤 결정화하는 방식으로 물속 금속 이온을 회수하고 회수된 금속 결정은 스스로 떨어져 자가재생이 가능한 섬유형 금속 회수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섬유 소재를 구리 이온이 든 폐수에 적용해본 결과 물속 구리의 대부분을 제거하며 무한대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소재는 금속 결정들이 스스로 떨어지며 자가 재생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중 제어가 쉬워 상용화에도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이맘때 울긋불긋 단풍이 멋진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지역 축제와 단풍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산림청은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산림 주변에서 활동하거나 또 등산 시에는 인화 발화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허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취사와 야영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